자, 학교 프린트 주신 거 토대로 우리 생물 파트 한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먼저 진화에 대해서 우리 배웠었는데요. 자, 진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생물의 변화라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변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우월한 변이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원래 있었던 형질처럼 굳어지는 현상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종들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습성과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더 중요한 게 같은 종의 개체 사이예요. 즉 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종에서 묘사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변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변이의 전제는 무조건 같은 종끼리여야 한다. 같은 종끼리의 유전에 의한 또는 뭐 다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형질의 차이 자체가 변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체는 도태되고 환경에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적자 생존이라고 쓴 거 자체가 우리가 과잉 생산된다 했잖아요. 그럼 과잉 생산이 되면은 어쨌든 적응하지 못하는 개체는 도태되고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잉 생산을 통해서 적자 생존이 일어나면서 이게 누적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것이 바로 자연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학교 선생님이 뭐 적자 생존이라는 얘기 한번 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윈의 진화로는 자연 선택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을 구성하는 개체 사이에서는 생존 경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변이에 따라서 적응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환경에 우월한 개체는 살아남는다라는 것이 바로 자연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생존하게 되면서 증가하고 이 과정이 누적되어서 생물이 진화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쭉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 밑에 보면 긴 꼬리를 인위적으로 짧게 잘랐대요. 그럼 이 인위적으로 짧게 잘랐다는 거는 환경에 의한 요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배를 통해서 짧은 꼬리의 쥐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를 통한 변이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얘는 환경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자른 거기 때문에 사실 얘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아마도 긴 꼬리를 발현할 수 있는 유전자가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짧은 꼬리의 쥐가 태어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짧게 잘랐다고 해서 짧은 꼬리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들은 조금 더 훑어보면 사실 긴 꼬리 사이에서도 짧은 꼬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 잘랐다 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이게 오로지 환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짧게 자르는 행위를 통해서 유전적인 소양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소양은 같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위에서 진화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만 보면요. 결론은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목이 짧은 기린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이 긴 기린만 상대적으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시간이 누적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마치 처음부터 기린의 목 길이가 길었던 것처럼 형질이 발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이 준 영향,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만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에 미친 영향, 얘들 같은 경우는 뭐 인종차별, 자본주의, 인간중심 이런 걸로 사고가 변화하였다라는 거 한 번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표한 후에는 어쨌든 생물에는 하등한 것, 고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환경에 우월한 애들이 맞춰서 살아남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 변화 자체가 특정한 방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뭐 방향성이 없다. 이게 곧 하등, 고등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랑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종 사이에 가깝고 먼 관계를 따지면 뭐 종속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분류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은 쭉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특히 한 번만 더 중요하게 봐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넘어가 보면 결론은 진화라고 하는 거는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에 우월한 것이 선택되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같은 종 사이의 어떤 변화여야 돼요.
근데 어떤 변화냐면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 여기 용어는 유전자의 차이고요. 그래서 이 유전자의 차이는 두 가지로 만들어져요. 우연하게 만들어진 돌연변이가 축적되는 것, 그리고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즉 암과 수가 있는데 이 암과 수끼리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조합이 된다면 여기서 다양한 조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 마찬가지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자연 선택되고요.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자손한테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이는 결국에는 자손에게 유전되고요. 생물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정상적 혈구, 남모양적 혈구가 있는데 일단 남모양적 혈구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잘못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남모양적 혈구는 애초에 빈혈이라고 하는 것이 심하지만 어쨌든 말라리아가 이 적혈구에서 얘들을 파괴하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만약에 남모양적 혈구가 있다면 말라리아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걸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쭉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생제 내성 세균도 이제 증가하는 것의 양상을 봤었는데요.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있다는 거는 얘들 같은 경우는 항생제에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에서도 있듯이 사실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애들이 굉장히 비율이 적거든요. 한 20% 정도 되죠. 근데 내가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다수는 상대적으로 덜 생존하게 될 거고요. 검은색들만 개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기게 될 거기 때문에 결론은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럼 인간 입장에서는 항생제를 이렇게 남용 또는 오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환경의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밑에서 지금 쭉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다양성 보기 전에 이거 하나만 추가로 써둘게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게 이런 진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오랜 시간의 누적이 발생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얘네들이 오랜 시간에도 꼭 발생하지 않는 다른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지으류랑 나방 사례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있는데 지으류가 무슨 색이냐면 이걸 이렇게 흰색으로 덮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검은색 나방이랑 흰색 나방이 존재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흰색 나방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무에 원래 지으류가 이렇게 존재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지으류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이 나무에 뭐 갈색 색깔로 이렇게 나타날 거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지금 검은색 나방과 흰색 나방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검은색이 더 유리하게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지으류가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게 된다면 이렇게 흰색이 유리했다가 검은색이 유리하게 되면서 검은색, 흰색 사이의 개체수의 비율이 확 바뀌게 되는 이런 진화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오랜 시간 누적되는 것이 진화의 예시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모든 진화 과정은 오랜 시간에 누적돼서 일어난다. 오랜 시간에 존재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으류가 나온다면 얘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일반적인 진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일어나. 왜냐하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진화 케이스 중 하나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요. 생물 다양성과 유지 나와요. 자, 여기서는 일단 진짜 중요한 게 유전적 다양성과 종다양성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유전적 다양성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변이라고 하는 거랑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유전적 다양성은 반드시 같은 종 사이여야 돼요.
즉 우리가 서로 다른 종끼리 유전적 다양성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을 묘사할 거면 반드시 같은 종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종다양성은 반드시 서로 다른 종들끼리의 다양성이다. 즉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종들이 있음을 통해서 가지는 다양성이 바로 종다양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은 여기에다가 환경까지 얹어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같은 종이라도 개체마다 유전자가 달라서 자, 그럼 같은 종이잖아요. 무조건 유전적 다양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형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나나 예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현대에서 우리가 먹는 바나나랑 과거에 있었던 야생 바나나랑 비교해보면 현대 바나나는 무성생식이에요. 야생 바나나는 유성생식을 합니다. 즉 야생 바나나는 암수의 구분이 존재하고 이들이 만나서 이제 바나나라고 하는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중에서 상대적으로 다양성이 더 높은 것이 뭐냐면 다양성이 더 높은 것은 유성생식을 하는 야생 바나나입니다. 그러면 현대 먹는 바나나는 안 좋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생각하면 얘들은 우리가 먹기 좋도록 내가 식량으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이거를 개량했기 때문에 무성생식이 된 거거든요. 즉 우리가 맛있게 먹으려면 얘네들이 엄청 다양한 형질을 띠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딱 좋아하는 맛, 좋아하는 텍스처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바나나는 무성생식이라는 걸 통해서 개량이 되었는데 그럼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현대 바나나가 걸리는 병이 있어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쉽게 이 병에 걸리면서 싸그리 멸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측면으로 우리가 요거 바나나 얘기 하나 나왔으니까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구분 한번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종다양성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얘들은 생물종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인 건데 하나 전제가 더 붙어요.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얼마나 고르게 서식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종다양성의 뉘앙스 생각해보면 여기까지는 친구들이 이해를 잘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르게 서식하고 있는지도 종다양성에 포함된다라는 거 꼭 한 번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생물종의 수가 많고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다양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림, 하천, 갯벌, 초지, 농경지 이런 것들은요. 지금 농경지랑 초지 같은 경우는 딱 봐도 풀이나 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갯벌의 특징은 얘들이 바다도 바라보고 어쨌든 땅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이 중간 지점으로서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반면 사막이나 모래해안은 비교적 생태계 다양성이 낮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종다양성이 높은 거, 낮은 거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종수가 4개인 반면 생태계 B는 종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지만 얘들은 먹이 사슬이고요. 얘들은 먹이 그물이다. 이 정도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 앞에 했던 거 예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 밑에 걸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종별 개체수를 따져보면 사실은 전체 개체수도 똑같고 종의 수도 똑같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에서 종 다양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균등도입니다. 자, 그럼 균등도를 비교해보면 가 케이스는 소나무한테 몰빵한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소나무한테 몰빵됐기 때문에 얘는 균등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반면 나는 비교적 균등합니다. 가에 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 가보다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3번 같은 거 보면 어떤 무당벌레 개체군이래요. 무당벌레 개체군. 같은 종이죠. 같은 종. 그럼 같은 종이면 무조건 유전적 다양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과연 인류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가볍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주 영향을 주고요. 우리가 생물 자원을 통해서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데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페니실린을 추출해서 여기서 항생제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버드나무 껍질은 아스피린의 성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술형이 어차피 안 나오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게 살리실산이에요. 살리실산. 그래서 살리실산 얘기 나오면 이거 적어도 페니실린은 아니구나. 그러면 아스피린이구나. 그냥 연결해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필요한 유전자 자원을 제공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관광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 심리적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거 자체가 인류의 생존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즉 단순히 뭐 얘네들이 도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활용을 하고 이것이 우리한테도 좋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인위적 감소 원인이 있는데요. 얘들은 먼저 인위적 감소 원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원인인지부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얘들은 쭉 봐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서식지 단편화 있잖아요. 얘들이 가장 큰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큰 요인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동식물의 남획과 포획 보면 얘가 포획이라고 하는 게 불법 포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획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잡는 거고 포획은 금지되어 있는 거를 잡는 행위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외래종의 뭐 베스, 뉴트리아 이런 것들 많이 봤었죠. 자, 그리고 환경오염 또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각각의 협약을 만들어서 지금 얘네들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람사르 협약 같은 경우는 습지 보존을 목적으로 합니다. 습지 보존. 자, 그리고 런던 협약 같은 경우는 이게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거고요. 생물 다양성은 말 그대로 이게 생물 전체적인 다양성들을 명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생물 다양성 협약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람사르는 습지, 런던은 해양 오염이다 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 환경과 에너지, 생태계 파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게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는 개체였어요. 그럼 이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이었고요. 그래서 개체군도 우리 아까 했었던 유전적 다양성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같은 종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군집은 뭐냐면요. 개체군의 무리예요. 즉 여기에는 당연하게도 다양한 종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생태계는 이 생물과 환경이 영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얘들에다가 환경까지 얹어준 것이 바로 생태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우리가 이것들을 크게 생산자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소비자, 분해자는 자급자족을 못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얘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독립 영양생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반면 소비자 분해자는 누군가한테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종속 영양동물이다 라는 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보면요. 예시들을 봤을 때 생산자의 종류는 식물성 플랑크톤 있고요. 우리가 거기 얹어서 조류, 해조류까지도 생산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초식동물, 육식동물, 동물성 플랑크톤이 존재하고요. 분해자는 미생물, 버섯, 곰팡이, 세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비자 분해자를 보면요. 유기물을 이용해서 무기물을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소비자 같은 경우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CO2가 나오잖아요. 자, CO2는 어쨌든 이게 공기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에 존재하는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유기물, 무기물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유기물은 그냥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즉 생명체 내에 있는 성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랑 비교할 때 무기물 같은 경우는 이게 생명체 외부에 있는 것, 즉 생명체를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비자가 유기물을 이용해서 무기물을 생산한다까지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분해자는 우리가 당연하게도 사체 이런 것들이 분해가 되면서 뭐 NH4+ 이런 것들이 나온다 했거든요. 자, 그럼 생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도 하지만 호흡도 하거든요. 즉 얘들은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포도당을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흡수해서 포도당을 합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을 다시 얘네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CO2가 나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생산자는 유기물, 무기물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요. 소비자, 분해자는 유기물만 이용해서 무기물이 자동으로 같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은 뭐 다 알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자연이잖아요. 즉 비생물적인 요인.
자, 그래서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얘들이 먼저 존재를 했으니까 이게 작용. 그 반대는 반작용이고요. 그리고 생물과 생물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먼저 식물의 적응이 있는데요. 양지식물, 음지식물이 있고요. 그래서 뭐 소나무는 양지식물, 고사리는 음지식물, 학교쌤이 적어주셨으니까 한 번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양지식물의 특징은 보상점이라고 하는 얘네들의 순광합성량이 0이 되는 지점이 존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빛의 세기가 증가하지 않는 최소한의 빛의 세기였거든요. 즉 광합성량이 최대가 되는 최소한의 빛의 세기였는데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을 비교하면 결론은 양지식물이 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모두 다 높다라고 이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을 비교해보면 특징이 뭐였냐면 음지식물은 결국에는 광포화점과 보상점이 낮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약할 때는 순광합성이 더 높다 했었죠. 즉 결론이 그늘에서는 음지식물이 양지식물보다 더 잘 자란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 번만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옆에서 보면 뭐 CO2 방출량과 CO2 흡수량이 있는데 얘들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었죠. 포도당과 CO2를 통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CO2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광합성량. 그리고 CO2가 방출된다는 거는 내가 포도당을 이용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호흡량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양엽, 음엽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양엽 같은 경우는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요. 그 이유는 이 울타리 조직 안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해면 조직이 있거든요. 해면 조직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얼기설기 존재를 하고 있는 굉장히 비교적 촘촘하지 않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둘 다 엽록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양엽 같은 경우는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발달을 하기 때문에 양엽, 음엽을 비교해보면 양엽이 훨씬 두껍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가 해조류의 수직 분포 내용이 나오는데요. 얘들을 외워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적황청 아래로 가고요. 아래로 간다는 거는 투과도가 높아진다라는 뜻이죠. 그럼 투과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파장이 낮아진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적황청이니까 얘들은 크로스로 홍조류가 가장 아래. 그 다음 황색, 갈색, 청색, 녹조류 해서 얘들 같은 경우는 녹갈홍 순서로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베스트는 뭐냐면 적황청만 외워주세요. 적황청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 해주면 나머지는 크로스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홍조류가 가장 아래에 있을 거고 그 다음 갈조류일 거고 그 다음 녹조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시험 직전에 딱 한 번만 외워주고 가세요. 홍조류는 김이에요. 김이랑 우뭇가사리가 있어요. 그럼 김 같은 경우는 이거 햇빛에 비춰보면 약간 붉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홍조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갈조류는 우리가 조금 억지긴 하지만 뭐 다시마 국 끓이면 갈색이잖아요, 국물이. 그래서 갈조류라고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팔에 매생이 딱 봐도 초록색 느낌 들죠. 녹조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보시고 얘들은 물리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온도와 생물 나와 있는데 온도와 생물에서는 환경에 온도에 반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온동물, 항온동물, 이온동물 있고요. 항온동물이 항상성할 때 항이거든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온도에 좌우받지 않고 안정된 내부 온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 같은 경우는 항온동물이죠. 왜냐면 우리 체온 37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외온동물과 내온동물이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여기서 내온동물과 외온동물이 나와 있는데 지금 도마뱀 같은 경우는 외온동물이잖아요. 외온동물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주위 환경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대로 자기 체온도 올라가는 거 보입니다. 자, 근데 쥐 같은 경우는 내온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체온이 계속 일정한 거예요. 즉 외부 환경에 의해서 체온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얘들 같은 경우는 내부 컨트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온도에 순응하는 애들은 온도에 변하는 거 그리고 내 외부 환경의 요인을 받는 거
그리고 온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내온 동물과 항온 동물이다. 항온 동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다양한 법칙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얘네들은 이게 내신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내용인지랑 이게 어떤 사람 건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저온 고위도에 살수록 더 살기가 쉬워요. 왜냐면 내가 추운 거에 대비할 필요도 없고 또 물의 부족함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베르그만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는 저온 고위도에 살수록 덩치가 커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즉 내가 저온에서는 이제 지방을 축적하기 위해서 덩치가 커진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베르그만이고요. 자, 알렌 같은 경우는 저온 고위도에 살수록 말단부의 부위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들 같은 경우는 뭐 사막여우랑 북극여우를 비교한 케이스로 모두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가라고 하는 사람은 온난 습한 기후일수록 채색이 진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외울 때는 크로가는 식물, 베르그만과 알렌은 동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베르그만 덩치, 알렌 작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베르그만, 알렌 비교하면 글자 수 베르그만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커진다, 크다. 얘들은 덩치가 커진다. 알렌, 얘는 글자 수 작으니까 말단 부위가 작아진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글자 수로 외우시고 이거 자체가 추운 곳에서의 동물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한번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식물이 온도에 적응한 케이스인데 가볍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크로가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라고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일조시간과 생물 나와 있는데요. 결론은 일조시간은 동식물 모두 영향받아요. 그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식물의 광주기성 같은 경우는 낮이나 밤의 길이에 따라 개화시가 결정됐고요. 얘들은 문제에서 대부분 주는데 임계시간이 중요했죠. 그때 임계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개화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연속적인 빛의 세기였어요. 연속적인 빛의 세기. 그래서 그때 저번에 줬던 문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얘들은 나올 수 있는 유형 자체가 한정적이니까 한번 연습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물과 생물 같은 경우는 뭐 동물, 식물 모두 다 방지를 했고요. 그래서 동물은 키틴질로 구성되는 껍데기, 파충류는 비늘, 그리고 아래 껍질 이런 것들은 모두 수분을 방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건중, 습수 이렇게 내려갈수록 상대적으로 물이 많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조한 곳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물을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 조직도 발달하고요. 뿌리도 굉장히 발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래로 갈수록 점점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물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뿌리가 발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뿌리 발달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수생 조직까지 가보면 관다발이나 뿌리는 거의 발달하지 않고 얘들은 그 대신 공기가 잘 통하게 하는 통기 조직이 발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특징까지 보고 사례들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특히 여기까지는 구분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갈대, 벼, 창포, 수련, 생이가래 얘들은 비교했을 때 습생과 수생이다 라는 거 차이점 정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물질 순환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게 고이거여서 거의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외울 때는 첫 번째 뿌리혹 박테리아는 얘가 분해자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질소 고정 세균도 마찬가지로 분해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얘네들이 N2 상태에서 N2라고 하는 거는 무기물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암모늄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늄 형태로 바꾸면 우리가 이거를 직접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질소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고정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이게 질산화 세균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질산화에서 산이 아마도 산소일 거잖아요. 산소를 붙이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질산화 세균의 과정을 겪으면 질산이온이 되고요. 여기서 탈질산화 세균을 겪으면 다시 얘들이 N2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 오른쪽 보면은 CO2 내용도 요 정도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토양 최적당 평균 탄소량은 열대지방이 가장 낮대요. 즉 열대지방은 분해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열대지방에는 우림,
뭐 식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CO2를 흡수하는 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 정도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호기성, 혐기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쭉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점점 아래로 갈수록 혐기성 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억지로 외우기보다는 그냥 한번 가볍게 이해하면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생태계 평형으로 넘어왔어요. 생태계 평형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의 에너지, 뭐 종류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요. 일단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얘들의 종류나 개체수, 에너지 흐름이 급격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급격하게 변하는 순간 뭔가 평형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변동이 일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평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이때 반드시 먹이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지만 생태계 평형이 유지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먹이 사슬을 모두 나타낸 것이 먹이 그물이었다. 그래서 복잡하게 얽혀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안정도가 높은 생태계는 뭐냐면요. 당연히 물질 순환이 원활해야겠죠. 그리고 얘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 돼요. 단순하게 되는 순간 안정도가 낮아집니다. 자, 그리고 외래 생물의 유입은 애초에 얘들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 요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없으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생태 피라미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피라미드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 얘들은 지금 특징이 위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양은 전달되는 것이 얘들은 호흡량을 제외한 것들이 전달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겠죠. 생물량도 마찬가지예요. 전달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개체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야만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 그럼 얘들은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역피라미드는 개체 크기, 생물 농축, 에너지 효율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요. 에너지 효율은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생물 농축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의 농축되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 같은 거, 우리가 생선을 먹으면 생선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플랑크톤 100마리를 먹어요. 그럼 우리는 그 100마리를 먹은 생선을 한 마리 먹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플랑크톤 100마리에 있는 중금속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농축되는 정도가 점점 진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체 크기는 딱 봐도 식물이랑 사람, 개체 크기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건대부고에서 심화로 낸다면 조금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렇게 각각의 소비층이 올라갈수록 점점 가지고 있는 뭐 에너지, 생물량 이런 양들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역피라미드인 예시들은 개체 크기, 생물 농축, 에너지 효율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생물량이라고 하는 건 심플해요. 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생장량이 누적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 보면 우리가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은 얘들이 순환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태양의 빛 에너지가 생태계 에너지의 근원이기 때문에 곧 광합성량이 생태계 에너지의 근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 분의 현 영양 단계 곱하기 100이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2810 분의 3368 곱하기 100이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 것이 에너지 효율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결론이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합니다. 반면 에너지 양은 점점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점점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 소비자에서 끊긴다면 에너지들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생태계 평형의 회복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복된다 했었고요. 지금 계속 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려면 그 요소들을 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이런 거 하나 잘못 보셔서 실수하는 거 없게끔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고 먹이금을 복잡하고 에너지가 충분하고 지금 순환이 원활한 것이다 라는 거 정도 한 번만 더 딱 기억을 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환경 변화와 생태계가 나와 있는데요. 결론은 환경이 변화하면 각각의 종류랑 개체수가 변하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연적일 수도 있고 인위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급격하게 환경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자원의 재활용 보면 리사이클링, 처음 용도랑 맞게 다시 재활용하는 거고요. 업사이클링은 거기서 더 확장돼서 새로운 가치나 용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폐기물 같은 거 해서 가방 같은 거 새로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런 것들은 리사이클링이 아니죠. 업사이클링이다. 요 정도로 구분하셔서 한 번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식지 단편화는 사실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태 통로 같은 걸 만들어준다면 로드킬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개체군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안 봤던 게 바젤 협약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바젤 협약은 병원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 폐기물의 불법적인 이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다양성. 그래서 얘들은 뭐 전 세계 168국이나 맺었죠. 자, 람사르 협약은 한국에서 한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얘들이 우리가 창녕의 우포늪에서 얘네들의 협약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젤 협약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병원성 폐기물. 마지막으로 런던은 지금 얘네들이 각각의 해양 오염 방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방지.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요 정도로 훑으면 이제 생명은 학교 프린트에서 준 것까지 어느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쭉 풀었던 거 문제도 한번 쭉 복기해보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따로 뭐 카톡 주시면 그때 또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요. 시험 잘 치세요.